안녕하세요. 춘천의 역사문화 강의를 맡고 있는 오동철입니다. 벌써 세 번째 어르신들이 이렇게 뵙고 있는데요. 저는 춘천 역사문화연구에서 사무장을 맡고 있으면서 이제 지역의 새로운 역사들, 우리가 놓쳤던 역사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춘천의 역사문화와 관련돼서는 다양한 이 방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이 춘천의 오래전의 이야기들을 선사시대로부터 이 삼국시대, 고려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 매월당 김시습이 청평사 밑에 이제 세양원이라는 곳, 이 집을 져놓고 이제 거기 거주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제가 드렸던 이유는 춘천은 매월당 김시습이 내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전국에서 보면 아주 변방, 굉장히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몽골과의 전쟁에 워낙 큰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매월당 김시습이 춘천을 내려오게 되면서부터 다른 지역에 있는 학자들이 춘천을 굉장히 주목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매월당 김시습은 워낙 학문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남기기도 했고 뛰어나신 분이었었지만 크게 벼슬 한 적도 없거든요. 왜냐면 과거 시험을 보느라고 준비하다가 사육신들이 처형당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나는 절대 벼슬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 학자들이 굉장히 우러러보는 존경하는 학자 중에 하나죠. 이 김시습이 왜 춘천을 왔을까? 김시습은 물론 전국을 다 돌아다녀요. 김시습이 나 이제 더 이상 벼슬 안 해. 그리고 이제 이 관동 유람을 첫 번째로 떠나게 되는데 이때가 김시습이 20살 나이거든요. 아주 젊은 나이죠. 근데 왜 춘천을 올까? 그리고 춘천에서 왜 살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20살의 김시습이 관동 유람을 떠날 때 철원을 거쳐서 연천, 철원, 춘천 뭐 이렇게 거쳐서 설악산, 금강산 다 전국을 다 돌아다니죠. 팔공산 가서 금오신화를 쓰기도 했고요. 아주 전국을 다 돌아다니죠. 그러다가 나중에 말년에 세양원에 거주하게 되거든요. 50세가 넘어서 50한 6, 7세 무렵에 아마 춘천에 왔을 것 같은데 청평사에 들어와서 여기다 이 운마을 줘놓고 3년 동안 거주를 해요. 왜 여기를 들어올까? 매월당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숙제가 생기죠. 바로 김시습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춘천에 살았던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제가 말씀 안 드렸던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청평사에 가면 문수원기라는 커다란 비석이 있어요. 이 문수원기라는 비석은 청평사의 전신이 이제 문수사라는 절인데 이 문수사를 창건한 이력을 쭉 적어놓은 비석이거든요. 바로 문수사를 창건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자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자현은 고려 예종의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종의 애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왕족이죠. 이분이 바로 사촌형이 이자겸이라 해서 이자겸의 난으로 유명한 아주 역적이라고 하고 이제 이런 사람이죠. 이자겸이 자기 딸들을 다 왕한테 시집보내면서 왕권을 마음대로 주물르면서도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예종을 죽이려고까지 하거든요. 자기 사유죠. 자기 사유를 죽이려고까지 하다 보니까 이자겸이가 그런 꼴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안 보고 차라리 중이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들어오는 곳이 청평사거든요. 그러면서 청평사에서 36년 동안을 살면서 이쪽에서 이제 문수사의 절을 이제 짓게 되고 이제 이러는 거죠. 거기에 이제 백암선원이라는 선원이 원래 조그만 선원이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 이자연의 아버지가 지어놨던 거거든요. 이자연의 아버지가 춘천에서 벼슬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자연이 여기 들어와 30년을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여기 살면서 아주 청빈한 삶을 살았던 거거든요. 이 좋은 옷도 안 입고 맛있는 음식도 먹질 않고 오로지 참선과 차를 즐겼다 그래요. 차를 즐기면서 참선하면서 36년을 살다 보니까 바로 매월당 진술이 이자연을 따라서 여기를 들어온 거예요. 이자연의 흔적을 따라서. 이자연은 뭐 그 당시 이미 돌아가시면서 한참 지난 이유지만 이자연의 정신을 쫓아서 매월당이 온 거죠. 그러니까 매월당이 오다 보니까 그 뒤로부터 이제 춘천은 소위 말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러시아워 뭐 아주 무지하게 뭐 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는 이런 시기가 되는데 이게 이제 조선 중기가 넘어가면서거든요. 상천 씨는이 이쪽에 유배라서 중도에서 4년 반 정도를 살게 되죠. 그다음에 백사 이양복이라는 유명하잖아요. 이 오성대감 이양복이 오게 되게 되고 그다음에 태계 이왕이 또 춘천을 찾게 되고요. 그다음에 청원 김상원이라는 분도 찾게 되는데 김상원은 뭐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이런 시조를 남긴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인조 당시에 병자호란이 나고 나서 인조가 이제 그 청나라 태종한테 아주 굴욕적인 항복을 했잖아요. 그때 소현세자가 중국으로 잡혀가게 되는 청나라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 소현세자를 모시고 갔던 사람이 김상원이에요. 그 다음에 다산 정약용도 춘천을 2번씩이나 오게 되고요.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는 춘천에서 좀 각별히 좀 봐야 되는데 춘천에서 별로 이게 조명이 안 되는데요. 다산 정약용의 처가 동네가 바로 춘천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처의 동네가 아니고요. 그 집안의 조카 둘이 춘천에서 며느리를 얻어요. 한 사람은 신북 지금 진해 2리 도장골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조카 며느리를 데려가고요. 또 하나의 조카 며느리는 바로 유포리. 여기서 이제 데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정약용은 춘천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 연관을 가지고 있고 춘천과 관련해서 그 산행일기에도 많은 글을 썼고요. 그 다음에 뭐 여의당전서 전체에 보면 굉장히 많은 춘천 이야기를 써놨죠. 그렇게 조선 중기에 이 춘천은 문인 학자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오는 지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600년대가 가면서 문암서원이 만들어지게 돼요. 문암서원은 바로 지금의 춘천댐 자리, 지금 춘천댐 발전소가 있는 자리에 있었던 서원인데 문암서원은 태계 이왕을 배양하게 되고 조경이라는 사람도 배양하게 되고 이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면에는 도포서원이 만들어지게 되죠. 도포서원은 원래 이제 장지열공 심순경을 배양하기 위해서 모시기 위해서 방동리에 처음에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신메리 도장포라는 곳인데요. 지금도 이제 터가 남아 있어요. 여기 이제 도포서원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한참 지나서는 이게 이제 1800년대 이후가 되는데 동면 감정리에 구봉서원이라는 걸 만들다가 어느 정도는 이제 이 건물까지는 됐는데 사당까지는 되고 서원의 양식을 다 못 갖췄던 건데 여기는 바로 춘천박씨의 시절 박학을 모시는 서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은 하천 땅이 됐지만 고궁구곡은 아까 얘기했던 김상원의 그 손주인 김수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김수중은 우리나라 이제 은둔 문화에 있어서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만든 곳이 바로 고궁구곡이에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구곡이 한 32군데 정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춘천에 있는 구곡이고 지금은 하천땅으로 넘어갔지만 그 고궁구곡은 굉장히 규모가 잘 갖춰져 있고 큰 구곡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춘천은 유학의 본고장으로 이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조선 후기까지 일제강점기 되기 바로 전까지도 이제 춘천이 유학의 본고장이 되게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인물로 보면 이자연, 김시습, 김수중으로 이어지는 인맥들이 결국은 많은 문인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였다. 그래서 이 춘천은 어떻게 보면 은둔 문화의 성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탕과놀이가 되기 싫은 사람들, 진짜 더 이상 나쁜 걸 보고 정치 있다고 하는 거 안 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던 곳이 춘천이기 때문에 그만큼 선비들이 왜 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는 이유는 춘천이 그만큼 깨끗한 이미지, 어떤 때묻지 않은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치 자체도 워낙 좋고 또 두 개의 큰 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이자연이라든가 김시습, 김수중으로 이어지는 은둔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 지역이 아닐까 보고요. 그들을 따라서 유학이 또 이제 발달하게 되는 그 경우가 되는 거죠. 자, 춘천에 조선 후기 들어와서 아주 큰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알려진 거는 불과 얼마 안 돼요. 이렇게 큰일이 있었는데 정작 춘천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된 거는 얼마 전의 일입니다. 춘천에 이궁이 만들어져요. 이궁이라는 게 뭐냐면 두 번째 궁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궁궐이 옮겨간다는 뜻이에요. 궁궐이 옮겨간다 이 뜻이거든요. 자, 조선의 궁궐이 경복궁, 지금 청와대에 있는 앞에죠. 지금 광화문 이쪽에 있었는데 조선 후기에 왜 춘천에다 이궁을 만들까?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조선 후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 바로 이제 병인양요라 해서 병인년에 미국인들이 강화도로 쳐들어오죠. 말하자면 이게 뭐 전쟁을 하자고 쳐들어온 건 아니고 우리 너네하고 수교할 테니까 우리하고 수교하자. 그리고 우리가 너네 도와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조선왕실에서는 이거 거부하거든요. 그 다음에 신민년에도 또 역시 이제 신미양요가 생기고요. 운양호 사건이라서 이제 운유호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운양호라는 배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전투가 벌어지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에세들이 이제 막 간섭이 심하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유럽의 군대나 미국, 일본의 군대는 현대화된 군대이고 우리나라는 구식 군대죠. 물론 대포가 있긴 했지만 화포가 있긴 했지만 그렇게 발달한 화포는 아니었었고요. 그 다음에 활 이게 쓰는 게 이제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국인들이 쳐들어오고 계속해서 수교하자는 걸 못 버티다 보니까 고종이 결국은 수교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수교가 1876년에 일본과의 수교예요. 일본과의 수교를 하면서 이 수교의 목적은 일본이 우리가 선진기술 전해주고 도와줄게. 대신에 우리 무역을 같이 하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1884년에 가면 미국하고 또 수교를 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야, 왜 쟤네하고만 수교하냐 우리하고도 하자지. 프랑스하고도 하게 되고 뭐 영국하고도 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수교를 하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왕실에서는 야, 이렇게 쳐들어오다 어느 날 갑자기 쟤들이 진짜 쳐들어오면 우리가 당할 수가 없을 텐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게 춘천 보장론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그 춘천 보장론이라는 거는 병자호란 때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47일을 버티다가 항복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남한산성에서 버텨보니까 우리가 이거보다 더 좋은 자리에 가서 진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인조가 이 신하들한테 남한산성보다 더 뛰어난 방어적으로 뛰어난 곳을 찾아라 해서 이제 막 보내요. 전국으로. 그때 나온 것이 바로 춘천이에요. 춘천은 1인이 길목을 막고 쓴 10,000명이 쳐들어도 막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게 성호 이익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춘천 보장론이라는 게 생겼는데 바로 그 궁궐을 못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숙종 때 만들려고 다시 그러다가 못하고 그랬는데 결국 고종이 막 미국하고 수교하고 일본하고 수교하고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막 이렇게 수교를 하다 보니까 고종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해서 춘천에다 이궁을 건립하라고 명하죠. 이게 1887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춘천 부사가 김석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이궁공사를 시작했는데 진척이 잘 안 나가니까 이게 답답하니까 고종이 자기 애척이죠. 왜냐면 고종의 부인이 민비잖아요. 명성황후. 그 민비의 집안의 집안 사람 중인 민두라는 사람한테
네가 가서 빨리 이궁을 만들어라. 그래서 민도가 이제 춘천 부선에 오게 되죠. 그래서 민도가 이궁을 만들게 되는데 2년 반 정도 지나서 이궁이 1차 완공돼요. 그 이궁이 어디냐? 바로 강원도 청자입니다. 올해 초도 그렇고 작년부터 강원도청을 어디다 옮겨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죠. 이 이유가 뭐냐면 도청이 오래되기도 했지만 여기가 춘천 이궁이 있었던 곳이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서 아마 춘천시는 도청을 다른 데 옮기고 나면 이궁을 복원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예세가 막 밀려 들어올 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을 빼놓은 게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물론 춘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수교가 1884년에 수교가 되는데 이 당시 수교를 할 때 전권 대신 우리나라 그 당시 애교관이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당시까지도 이미 구식의 그 정치를 하고 있었고 외국은 다 신식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애교관이 없으니까 이 수교를 하려면 애교관이 가서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 누가 가냐면 신헌이라는 사람이 가요. 이분의 이름은 신헌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광호 장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교관으로 파견을 전권 대신으로 가는 사람이 문관이 아니고 무관이 가는 사람이 좀 특이하지만 이 사람이 가서 이제 미국하고 수교를 하거든요. 이 사람의 무덤이 바로 춘천에 있어요. 용산리에 있습니다. 용산리 가면 신원 장군의 묘가 여기 있고요. 이분은 원래 춘천 사람은 아니에요. 이분은 춘천에 산 적도 없어요. 근데 이분 묘가 왜 여기 갔냐? 이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유언을 했다 그래요. 내가 만일에 죽으면 우리 선조의 시조가 있는 그 지역에다 나를 묻어달라고 했다 그래요. 바로 신순경 장군, 평산 신시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신원묘가 용산리에 와 있게 된 거죠. 자, 이궁 이야기에다 잠깐 했습니다만 이궁이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졌고 바로 강원도청자예요. 지금은 이궁의 흔적을 못 본다고 모두들 얘기하죠. 근데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요 사진은 그 지도인데 이궁이 만들어지는 시기 전후에서 이제 그 지도들이에요. 1887년에 공사가 돼서 1890년에 이궁이 완공이 됐잖아요. 요 지도들이 만들어진 시기는 1893년에서 4년 요 무렵이거든요. 양쪽의 지도가 다 마찬가지인데 좌측 지도보다 우측 지도가 좀 더 이제 이 색깔이 들어가 있는 지도를 보시면 좌측 지도는 안 보이는 우측 지대 이 건물들에 보면 그 담장들이 보이는데 저게 그냥 담장들이 아니고요. 다 복도로 만들어진 담장이에요. 다음 지도에 보면 더 좀 자세히 나올 텐데요. 요 지도 보시면 자 건물을 뺑 둘러 담장을 쌓고 있죠. 저게 담장이 아니고요. 복도예요. 복도. 다 복도가 저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하고 건물이 다 복도로 연결됩니다. 바로 지금 강원도 춘천입니다. 저기에 건물이 27개의 건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춘천 이궁이죠. 요 자리는 원래부터가 춘천 이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춘천부, 그러니까 춘천 관아가 있던 곳인데 춘천 관아에 있던 문소각이라는 건물을 좀 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리모델링을 한 거죠. 보수 작업을 해서 왕이 쓸 공간으로 만들고 거기 조양루라는 이 문이 있잖아요. 조양루를 거쳐서 이복문을 지나고 문소가 갈 수 있도록 분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궁 지역과 관아 지역을 따로 분리하는 거죠. 울타리가 뺑 돌아 쳐져 있지 않은 지역이 춘천부 관아 지역인 거고 울타리가 뺑 돌아 쳐져 있는 울타리처럼 쳐져 있는 지역이 바로 이궁 지역을 보여주는 겁니다. 건물들 이거는 100년 전에 그 일본인이 봉이산 꼭대기에서 이제 이궁을 찍은 사진인데요. 이때만 해도 일부의 건물들이 남아있는 게 보이죠. 이때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캠프페이지를 전평 그러는데 왜 그 전평이라고 부르는지 아시겠죠? 집 한 채도 없이 그냥 벌판이잖아요.
요 사진들은 이궁에 있던 건물들 사진이에요. 맨 좌측 위에 이제 일본인들이 저거 앉아서 지금 사물을 보고 있는 공간인데, 저게 아마도 이궁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아마 관청의 이 본청 자리가 아닐까 저희가 추정을 하는데, 굉장히 건물이 잘 돼 있죠. 그 다음에 우측 사진은 조향로, 옛 조향로.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좌측 사진은 지금 세종호텔 바로 밑에 있었던 저기 문인데요. 조향로하고 문이 똑같이 생겼죠. 저건 수춘루라 그래서 아문루라 그래서 관청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게 일본인들이 저쪽으로 강제로 옮겨간 버린 거예요. 지금 세종호텔 밑으로 그 사진이 남아있는 거고요. 맨 밑에 우측은 춘천 이궁을 이 동쪽에서 서쪽을 보고서 찍은 사진이죠. 이렇게 이제 건물들이 있던데 다 일본인들에 의해서 망가졌죠. 다 헐어지고 거기에 도청이 들어오게 된 거죠. 이궁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물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게 문소각인데요. 이 문소각이라는 이 건물은 태평성대의 동왕의 노래를 듣는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건물이에요. 바로 왕이 묶어져 있던 건물이죠. 약간 2층처럼 생겼지만 1층은 거주하는 데가 아니고요. 좀 높게 진을 하고 저렇게 진 건물이고요. 저게 바로 지금 강원도 의에 있는 인근, 아마 고기 도의 자리로 저희가 추정을 하는데, 여기에 있었던 건물이 바로 춘천 이구의 가장 중심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소각이라는 건물이죠.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북한산에 있는 이궁 사진인데요. 북한산에 이 궁궐에 뭔 일이 생기면 왕이 피난을 가기 위해서 이제 이궁을 만들었었거든요. 행궁이죠, 이거. 행궁이라고도 하고, 이 만들었던 건물과 조금 전에 봤던 춘천 이궁의 건물을 보면 얼만큼 춘천 이궁의 규모가 잘 갖춰져 있느냐,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따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건물 2개밖에 없죠. 맨 안쪽에 건물 하나 있고, 두 번째 건물 하나 있고, 그다음에 문. 근데 춘천은 27개의 건물들이 이어져 있는 아주 종합타운, 행정타운 같은 그런 이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춘천 이궁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동안 너무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라서 이 춘천 이궁이 좀 강원도청이 새로운 곳에 이제 이전해서 짓게 되면 춘천 이궁을 복원해서 져서 우리가 어떤 춘천의 문화적인 가치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요 사진 보시면서 그 지도에 보시면 저 문소각이라고 아마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그 좌측 빨갛게 보이는 그 건물인데, 거기서 이제 동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복도가 쭉 이 계단식으로 복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쪽이 이제 관청으로 나오게 되고 이런 양식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이복문 맨 앞에 문이 조향로고, 이복문 이제 두 번째 문이 이복문인데, 이복문 옆에도 쭉 복도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상당히 됐던 거죠. 그리고 서쪽으로는 전체가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복원된다면 굉장히 춘천의 어떤 관광문화 차원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춘천이 갖고 와야 될 어떤 문화유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춘천 이궁이 강원도청장에 있었다. 이런 것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후대들, 그러니까 이 손주들이나 소녀들한테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춘천의 이 옛날에 춘천이 얼만큼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지역이었었던가,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조선시대까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춘천 이궁을 끝으로 다음 시간에는 춘천 이궁이 왜 그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됐느냐, 우리는 지금 와서 왜 춘천 이궁의 그 중요했던 건물들을 못 보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문소각이 최종적으로 없어지는 시기는 1940년이에요.
일제강점기거든요. 이때 이게 왜 없어지냐면 불이 나요. 이때까지도 일본인들이 나머지를 다 없애고 이건 못 없앴거든요. 이게 일본인들 아무리 일본 놈들이 그렇다고 하지만 왕이 묵으려고 했던 건물인데 이거 쉽게 없애지 못하죠. 그랬는데 1940년 2월 23일 새벽에 불이 나요. 여기에. 방화입니다. 방화. 누군가가 불을 질렀어요. 불을 질러서 이게 다 타버렸거든요. 그래서 흔적이 안 남게 되는데 그 당시에 방화범이 누구냐까지, 그러니까 이름은 안 나오지만 어떤 사람이 방화를 했다는 것까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처벌받았다는 기록은 안 나와요. 서면에 있는 누군가가 원한을 품고 불을 질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처벌받았다는 이야기 안 나오거든요. 그 일본놈, 흉악한 일본놈 경찰들이 그 방화범을 처벌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아마도 의도적으로 방화를 한 게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노총이 크게 져지게 되거든요. 지금의 강원도청은 일본인들이 졌던 겁니다. 최초에. 그러다가 이제 전쟁 이후에 57년에 다시 됐죠. 그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